치주 질환이 동맥경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치주 질환과 동맥경화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 그리고 동맥경화는 모두 소금 부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 경험자가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과 암은 소금 부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갖고 있던 질병이 중풍과 우울증입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레네 산맥에 사는 신랑 신부는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에 갈 때 왼쪽 주머니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발기부전은 소금 부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발기부전 상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서 김치 냉장고를 광고하면서 연예인 모델이 짠 김치를 먹으면서 짜증을 냅니다. 사랑이 식었어, 애정이 식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부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것은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정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신혼의 주부가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것은 뜨거운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임신 중 우울증, 임신 중 당뇨, 그리고 출산 후 우울증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은 편두통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구용 피임약이 피를 차갑게 하고 피를 탁하게 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은 평소에 소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일염에서 중금속과 유독가스와 간수를 뺀 소금을 먹으면 됩니다. 또 우리는 얼마만큼을 소금을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훨씬 많이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몸 상태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스스로 먹으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섭취는, 소금을 과잉 섭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설탕을 과잉 섭취하고 있지 소금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소금이 든 케이크와 설탕이 든 케이크를 놓고 먹게 했더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소금을 든 케이크는 외면하고 설탕이 든 케이크만 주로 먹더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은 맛이 없고 설탕은 맛있습니다. 과잉 섭취를 해도 설탕을 과잉 섭취하기가 쉽고 중독이 돼도 설탕 중독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 즉 소금을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노화를 지체시킵니다. 반면 고혈압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를 지체시키는 소금이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병은 소금 부족과 관계가 있고 당뇨병 환자 중에 고혈압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 부족 때문인 것이죠. 소금 먹은 뒤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거시적인 법칙성이 우선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소금 부족으로 인한 피부 면역 체계의 붕괴로 봐야 됩니다. 단 것을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무너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무좀까지 잘 걸립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에서부터 물을 적십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이 썩는 것은 바로 심장에서 멀리
발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당뇨병 환자의 다리가 썩어가는 것은 심장에서 멀리 있어서가 아니고 소금이 부족해서입니다. 소금은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병 환자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 같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이 썩고 다리가 썩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 폐병이 많았던 것도 바로 밥은 없고 영양 섭취를 못하는 상태에서 소금 반찬, 우리 전통 식단, 우리 전통 반찬들이 전부 다 소금 반찬 아닙니까? 깍두기, 김치, 장아찌. 결국 밥은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 섭취는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소금만 자꾸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폐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일제 때나 우리 5, 60년대에 폐병이 많았던 것은 바로 이것도 일종의 연병의 일환이죠. 즉 가난 때문에 연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연병에 걸리면 땀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걸려도 땀을 못 흘리고 죽을 놈, 이런 옛날에 그런 욕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결국 소금이 나쁜 게 아니고 연병이 나쁜 겁니다. 연병의 반대말은 당뇨병입니다. 요즘은 연병은 거의 없고 당뇨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 다이어트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봐야지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 어떤 부작용, 문제가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협심증,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가 지난 4년간 94%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걸린 게 아니고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포도당과 소금 그리고 한국 정치의 이념적 해설 3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됩니다. 소금 피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과 땀으로 배출시킵니다. 신경 자극을 전송하는 데 기여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사람 몸속의 포도당과 소금, 이것은 포도당은 우이고 소금은 좌익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당은 우익, 소금은 좌익입니다. 우리 몸속의 포도당과 소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당과 소금이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성장과 분배, 간접세와 직접세, 수도권과 지방, 왕과 백성, 소수의 품목을 대량 생산하다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지음은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소금에 해당합니다. 당과 소금에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의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기능에 대하여,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당과 소금의 기능과 역할은 육체 현상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육체 현상의 현상에다가 육체 현상과 사회 현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탐구하겠습니다. 포도당과 소금, 사람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이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절대적이면서 상대적 그리고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타인에게 지배를 받다가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변천해온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보입니다. 연병은 공산주의, 당뇨병은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좌익, 연병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연병이라는 거죠. 즉 소금이 나쁘지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연병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즉 좌익이 나쁜 게 아니고 바로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거죠. 즉 공산주의는 소금만 있고 밥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연병은 가난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이 냉전적 대결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공산당과 싸우면서 정신병 수준의 반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반공이란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반공투사입니다. 반공이라는 정신병이 특히 심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우익이라고 합니다. 애국자로 대접해 주죠. 그런데 반공을 왜 자꾸만 정신병이라 하느냐? 참, 연병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누가 연병에 걸리고 싶겠습니다. 반공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반공을 정신병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반공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반공이 공산주의만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진화 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고 또 심각하게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진하고 발전하는데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가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공을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 제가 다리를 좌익이라 했죠. 상체는 우익이고 자본주의를 당뇨병이라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을 못 먹게 하면서 끝없이 설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이. 왜냐? 좌익입니다. 좌익은 싫어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은 우익은 좋아하고 좌익은 싫어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에게 설탕만 먹이고 소금을 못 먹게 하는 소금 먹는 것을 회방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수명이 단축되죠. 자꾸만 상기되니까 빨리 늙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공이란 정신병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열심히 우기면 그게 애국자가 되고 무궁화가 됩니까? 2007년 3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제가 꿈꾸는 사회는 개혁을 핑계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좌파의 잘못된 개혁도 아니고 무조건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가 소금 먹기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 먹는 것을 방해하면 수구가 됩니다. 그게 누구와 하는 일입니까?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하고 소금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도 밥은 먹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가 밥을 100그릇, 1000그릇 먹어도 당뇨병이 낫지 않습니다. 소금 먹어야 낫습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에게 소금을 권하는 사람, 이 애국자입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밥을 영원히 먹고 싶다면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우익은 밥,
소금은 좌익, 우리 몸의 좌익입니다. 밥도 소금에서 멀어지면 쉰밥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포도당과 소금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익과 좌익은 한국 사회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의 수명은 이 좌익을 얼마만큼 긍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반대로 자본계급을 악, 노동계급을 선 이렇게 보고 계급투쟁을 선동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썩어가는 다리를 두고 계급 착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의원은 사학법 개정이 국가 정체성을 흔든다고 말합니다. 국가 정체성은 여기에서 아마 투철한 반공 정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북한 공산당과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학법이 뭐냐, 개정이 뭐냐 하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단과 여기는 개방형 이사제, 이게 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 우리 몸의 좌익이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혹은 이거 사회주의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에 있어 개혁이 무엇입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당신에게 개혁은 뭐냐고 물으면 당뇨병 환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소금 먹는 게 개혁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의 몸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당뇨병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익 아닙니까? 당뇨병 환자의 수명은 이 소금을 어느 만큼 경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소금에서 멀어지면 빨리 죽잖아요.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자기 나라, 자기를 만들어준 조국을 빨리 죽게 하면은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익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당뇨병 환자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당뇨병 환자에게 짜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소금이 당뇨병 환자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당뇨병 환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양극화입니다. 썩어가는 다리, 그게 당뇨병 환자의 정체성이죠. 피가 차가워져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소금 먹어버리면 해결된다. 그러니 얼마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하체 운동을 하려면서도 짜게 먹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몸이 상기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하라. 하기시키려면 소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바로 소금인데.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따뜻한 배려, 아니 차가운 배려죠. 당뇨병 환자 피를 계속 차갑게 해서 결국 심장마비로 저 세상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은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좌익이 위협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의들은 다리가 없는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익을 탄압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조선은 바로 성리학이 지배했습니다. 조선의 국가 지도 이념,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지도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서세 동점의 시대에 서양의 열강들이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그렇지만은 성리학을 공부한 조선의 선비들은 조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바로 성리학의 한계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의 한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계인 것입니다. 2006년 3월 13일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미국에서 곧 교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한민국 보수익들 중에 마르크스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마르크스의 엉터리 역사관을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보다는 엘빈 토플러를 좋아합니다. 마르크스도 나름대로는 미래학자입니다. 폭력, 돈, 지식.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좌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좌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경화된 것을 우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우병 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북 좌파 인사를 빼고 보수 우익을 임명한다는 게 고소영이니 강부장이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좌경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결과는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투철한 반공정신과 이 지식에 충돌했기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익들은 대한민국이 자꾸만 좌경화되어 가고 국가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좌경화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좌경화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우경합니까? 사람 몸속에 포도당이 우이고 사람 몸속에 소금이 좌익이라 그랬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이 많죠.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썩고 병이 생깁니다.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당뇨병에 썩어가는 다리가 우경합니까? 축구 선수의 다리를 보십시오. 하악이 되어 있잖아요. 우람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게 좌경합니까? 당뇨병 환자의 썩어가는 다리는 우경화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후퇴한다.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축구 선수의 우람한 다리는 좌경화가 아닙니다. 역사가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기된다는 것은 우경화가 아니고 하악이 된다는 것은 좌경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경화도 없고 좌경화도 없습니다. 역사가 전진하고 역사가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우익은 있어도 우경화는 없고 좌익은 있어도 좌경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처럼 빨갱이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노동당 옛날에는 이 사람들 감옥 가기 바쁜데 지금 진보랍시고 국회에 들어가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보수 우익들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이 지식화 정보화되면서 하기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대한민국 보수 우익 눈에는 지식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게 하악이 된 세상이라는 거죠. 즉 당뇨병 환자에 썩어가는 다리, 그건 지식의 산물이 아니고 축구선수의 우람한 다리가 하악이 된 다리, 그게 지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에 하악이 되고 정보화되는 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좌경화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의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익이 나쁜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나쁜 겁니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고 연병이 나쁩니다. 요 며칠 전에 2008년 7월 11일 새벽에 북한의 연병할 놈들이요. 금강산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참 야만적입니다. 북한의 연병할 놈들이 오래전부터 야만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북한 방송을 우리나라 TV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무슨 보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 어쩌고 저쩌고 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참 저는 보면서 북한의 연병하는 놈들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알려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알아야 되고 주체 사상의 논리적 기초는 이렇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했고 북한을 갖다가 호시탐탐 노린다.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주체 사상의 논리적 기초가 있습니다. 즉 위대한 수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누가? 인민이. 그리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제가 분명히 공산주의는 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게 밥을 갖다가 위대한 수령이라 하고 소금을 인민을 하느냐. 제가 상대적이라 했죠. 복합적이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순은 없다는 겁니다.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갖다가 당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국 이것은 상기되는 거죠. 수령과 인민, 당과 인민의 관계가 상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과의 대결 관계, 강대국 미국과의 대결 관계에서 정치적인 봉쇄, 경제적인 봉쇄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적인 봉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주체 사상이라는 게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는 그 생존 논리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한에 이거 먼저 이렇게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 1심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심의 사건이라는 딴 게 아니고 민주노동당에 관계한 두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그 자주파와 평등파가 있는데 자주파들은 이 국가보안법으로 이 처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제명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평등파가 탈당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좌익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밥이 최고라는 거죠. 밥이 없으면 소금 먹을 일도 없고, 즉 좌익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이 소금을 마음 먹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의 연병할 놈들과 내통한 사람을 두둔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좌익을 갖다 긍정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는 좌익이 없지만 그래도 소금은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적 윤리관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바로 기독교적 윤리관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단이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좌익이 없다고 해서 소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혹은 우리 집, 우리 차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한 거죠.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사상과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슐츠 미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 개혁을 반대하는 좌파에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즉 보수파에게 경고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방 언론이 이걸 뭐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내에 좌파를 갖다가 보수파라 말하고 우파를 개혁파라고 말하는 거죠. 즉 그 나라가 처한 우리는 좌파가 진보는 좌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에는 밥이 없으니까 밥을 먹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보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좌파, 진보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다 보니까 소금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밥이 없으면 소금 먹을 일도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본명은 재벌이고 별명은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 집중이 바로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거죠. 2003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이강래라는 사람이 KBS 심야 토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체는 비대한데 하체는 빈약하다.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게 상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신행정 수도가 바로 이 다리, 즉 소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도 행복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 하니까 한나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수도를 옮기는 것 혹은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을 좌경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동의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상기되어 있다는 거죠.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에서 공동대표를 하신 분인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것을 망국적 실험, 좌파적 평등주의, 도착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해요. 이건 하악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신행주도 건설이 결국에는 하악이다. 즉 좌경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민주당을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좌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대중성을 확보했고 집권까지 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익을 싫어하는데도 집권했다는 것은 좌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좌익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좌익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은 온건 우파, 한나라당 강경 우파 정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이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차이는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좌익은 설당이 없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정치는 결국 당파 싸움 비슷하게 해서 결국 이념적 차이가 없다니까 지역적 차별성 때문에 결국 찾을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 그럼 지역당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바로 광신적인 반공주의의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회창 씨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2007년 1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뒤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서 토론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함께했던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이 사입이다, 신좌파 정당이다, 후보가 신좌파 후보다라고 말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슴이 아팠다고 말을 합니다. 참 무한정 이 좌익에서 멀어지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21살의 젊은이가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창 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신좌파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결국 저주와 혐오, 결국 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아프다. 좌익, 좌익은 당연히 좌익은 존재 자체가 범죄니까 기가 죽어야 되고, 그럼 민주당도 좌익하고 가까우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한나라당은 민주당 상대로 색깔론 제기하잖아요. 이건 정치판에서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수인간 남는 게 아니고 반공이란 정신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식이 만들어가는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죠. 반공이란 정신병, 그것은 다리가 죽고 허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뇌까지도 죽어서 반공이란 정신병만 남는 거지만 지식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 돈, 지식, 하기에서 전부 살린다는 거죠. 우익도 살고 중도도 살고 좌익도 사는 겁니다. 지식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악이라는 거죠. 지식은 밥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갖고 있는 민주적 속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익들은 자꾸만 자기들에게 멀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밥과 소금입니다. 자본을 대체하고 노동을 대체해서 하악이 시킵니다. 하악이는 바로 역사의 진보인 것입니다.